반갑습니다. 방송국장입니다. 방송을 좀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한 4번째 찍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금수세가 폐지가 됐죠.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세가 폐지가 되니까 외국인이 3,300억을 코스닥을 순매수하면서 코스닥이 무려 3.4%가 상승했어요. 그만큼 금수세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게 아니었나 싶고요. 제 책이 이제 온오프라인 서점과 전자책으로도 나왔고, 그 다음에 밀리의 서점에도 나왔으니까 밀리의 서점에서 많이 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구성 항목부터 시작해서 제가 왜 관심을 갖는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왜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 일단 이겁니다. 역RP. 역RP라고 하는 것이 2021년 5월 이후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요때 이후죠. 요때 이후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최저치까지 내려갔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게 좀 궁금해서 더 파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역R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명확하게 좀 하고 가시죠. 연준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 지급의 대가로 연준이 확보하는 겁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돈이에요, 돈. 돈을 시장에 주고서 이것에 대한 대가로서 연준이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재무부 증권이 있죠. 재무부 증권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미국채를 연준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찍어서 미국의 재무부한테 주고 그 대가로 미국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나가요? 시중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연준의 자산은 재무부 증권이 되고, 여기에 따른 이 증권과 매칭이 되는 돈이 있을 거잖아요. 이 돈이 나중에 부채로 잡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MBS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backed security, 그러니까 모기지를 담보로 한 증권을 말하는데, 모기지라고 하는 건 이제 부동산 담보 증권을 말하는 거죠. 부동산 대출 말하는 거죠. 이 부동산 대출을 연준이 자산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MBS를 연준에 줬으니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뭘 갖게 돼요? 돈을 갖게 되죠. 이해되시죠? 이 돈은 부채, 그리고 이 돈을 담보로 해서 갖고 있는 증권은 연준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자산은 기본적으로 대출. 연준이 대출을 해주는 것 자체는 전부 다 돈을 뿌리게 되는 거니까 이게 전부 다 연준의 자산이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포라고 하는 것도 은행에 단기 자금을 대출해주는 개념이거든요. 은행이 돈이 급한데 돈이 없으면 내가 이거를 금방 갚을 테니까 잠깐 빌려줘. 이게 레포예요, 레포. 그래서 이것을 연준한테 빌리게 되니까 이 레포는 연준의 자산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연준의 부채는, 연준의 지금 현재 자산은 얼마냐면 7조 달러에 달합니다. 한때 9조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7조 달러 사정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연준의 부채는 아까 뭐라고 했죠? 유동성은 곧 뭐냐? 돈이 풀렸을 때 연준의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 자체가 돈이죠. 돈이니까 이게 유동성이 되는 거고, 은행의 지급 준비금, 은행이 돈을 어느 정도 갚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 예금이 들어왔을 때 이걸 다 대출해주면 안 되죠. 왜냐면 예금 상환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지급 준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급 준비금은 돈이잖아요. 돈. 시중에 통하기 때문에 이 돈은 결국은 연준의 부채로 잡히게 되는 거고, 역레포 같은 경우는 아까 레포는 뭐라고 했죠? 레포는 은행이 연준에게 가서 나 돈 금방 줄 테니까, 돈 금방 줄 테니까 단기로 돈을 좀 빌려줘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연준에서부터 자금이 은행으로 가게 되는 거고, 역 레포 같은 경우는 RRP라고 부르죠. 리버스 레포라고 해서 은행이 연준에 돈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왜 맡기냐? 연준이 이자를 주니까요. 이것은 연준이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시중의 유동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역RP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부채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TJ라고 해서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정, 아까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연준이 갖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준이 갖고 있는 이 국채에 대응해서 또 TJ, 미국 재무부의 계정, 이것은 예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정에 따라서 이게 또 이제 부채로 잡혀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부채 계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이 통화량, 여기 파란색이 통화량인데 통화량은 큰 변화가 없죠.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아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가 TJ인데, 요거 TJ, 그 다음에 요것은 아까 지급준비금과 역RP를 합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하나씩 이제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산은 아까 7.7조 달러까지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원래 9조 달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요 계정이 뭐냐? 재무부 증권의 주요 계정입니다. 미국채예요, 미국채. 미국채가 주요 계정이고, 현재 4.36조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5.77조 달러였으니까, 대략 얼마 정도 감소했죠? 1.4조 달러 감소했죠. 아까 연준의 자산 자체가 2조 달러 가까이 감소했으니까, 1.4조 달러가 감소한 건 미국채가 감소한 게 굉장히 컸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기지 증권이 2.27조 달러, 기존에 2.74조 달러에서 지금 5천억 가까이 감소했죠. 5천억 달러 가까이. 그럼 두 개 합해서 1.9조 달러예요. 자산 감소의 대부분이 그냥 미국채 감소와 모기지 감소가 영향이 있었겠네라는 거죠. 왜 감소했냐? 연준이 QT를 했거든요. QT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QT라고 하는 것은 Quantitative Tightening이라고 해서 연준이 유동성을 감축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이라고 하는 건 돈을 빌려주는 행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성을 지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동성을 역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을 주입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해서 QE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은 뭐냐면 이 양적 완화의 규모를 축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달 500억 달러를 국채를 매입을 해줬는데 이걸 400억 달러로 줄인다. 이게 테이퍼링인 거죠. 양적 긴축은 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이제는 기존에 이제 샀던 국채를 오히려 파는 겁니다. 팔거나 아니면 만기가 됐을 때 국채를 만기 연장하지 않고 그냥 상환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연준의 자산은 감소하게 되고 유동성은 축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의 QT가 22년 6월부터 있었어요.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면서 연준이 긴축 정책을 폈을 때죠. 기억나시죠?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미국채에 300억 달러, 모기지는 175억 달러, 총 475억 달러를 매달 없앴습니다. 이 양적 긴축인 거죠. 그리고 2022년 9월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것 같으니까 이걸 2배로 상향합니다. 그때 시장이 굉장히 무너졌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950억 달러까지 매달 축소를 한 거죠. 연준의 자산이 매달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국채와 MBS가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 워렌 버핏 선생님이 재밌는 동향을 보이고 있어요. 애플의 지분을 축소하고 있고 더불어서 자사주도 매입을 안 한대요. 이 말은 뭐냐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좀 버블인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현금을 확대해서 3,250억 달러까지 늘렸대요. 이게 삼성전자 시간초회보다 지금 크고 미국채 보유량도 늘려서 지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단기채 기준인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채 보유량도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 이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는 이유 기저에는 결국은 미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있다라고 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현금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워렌 버핏 선생님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단기적으로 형들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까 금투세도 얘기 드렸지만 미국의 대선도 있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지난번에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쪽으로 굉장히 좋은 기운이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투세가 유예가 되는 그 유예나 폐지가 되지 않는 분위기가 되면서 갑자기 시장이 무너졌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반대로 지금 금투세가 유예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좋은 우호적인 분위기로 갈 거고 여기에 미국 대선과 중국의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시장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까 이제 자산을 봤으니까 이제 부채를 본다고 치면 부채 계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제 데포짓, 그러니까 은행들이 갖고 있는 지급준비금 여갈피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긴 통화량, TGA 계정, 재무부 계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연준의 발행 통화량은 2.31조 달러인데 보시는 것처럼 2006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에 물론 여기도 이제 단위가 밑에가 높기 때문에 1.7조 달러에서 지금 2.3조 달러까지 올라온 거죠. 어쨌든 여기서 크게 변동 없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크게 지금 이건 신경 쓸 게 아닌 거죠. TGA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부가 관리하는 계정이에요. 이게 영에 수렴한다고 치면 재무부가 돈이 빵꾸 나는 거거든요.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충격이 빠지죠.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어요? 부채 한도 협상하면서 부채를 다시 조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기억나시죠? 이럴 때 부채 한도 협상 나오면서 시장이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유가 있다는 거죠. 재무부 자금은 여유가 있어서 오히려 재무부에서 뭔가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여갈피는 지금 1,550억 달러, 2021년 아까 5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고치가 2,554억 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대략 한 140조 원 정도 감소했네요. 140조 원. 많이 감소했어요. 많이 감소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역 RP가 일단 무슨 역할을 했냐는 거죠. 역 RP는 아까 뭐라고 했죠?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흡수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연준이. 그러면 이 유동성이 많이 나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여기에서 역 RP가 홍수가 난다고 치면 약간 유류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는 것. 이 한강의 유류지처럼 이 역 RP가 넘치는 유동성을 보관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넘칠 때 역 RP가 올라가면서 이 약간 보완 시장이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는 것들을 막아줬다가 지금은 오히려 이제 퀀티타티브 타이트닝으로 가면서 이 역 RP가 감소하는 유동성이 이제 감소하니까 시장 전체적인 유동성이 감소하니까 유동성을 흡수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역 RP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역 RP가 감소하는 게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엮여 있는 게 결국은 지급준비금이죠.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아까 예금자한테 상환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지급준비금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여러 개 줄어드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 충격을 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또 단기간에 단기 레포 금리를 급등시킬 수 있는 2019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단기 레포 금리를 급등시키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실제 지급준비금의 변동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위가 지급준비금이고 아래가 이제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그러면 이때 2020년 코로나 때 단기에 자금을 확 넣었죠.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뭐 시장에 영향이 물론 있었지만 단기 영향이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코로나 충격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후에 효과를 보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죠. 보세요. 유동성이 넘칠 때까지, 유동성이 계속 올라갈 때까지, 연준의 자산이 올라가고 지급준비금이 올라갈 때까지 시장이 좋았다가 결국 QT와 금리 인상이 들어가면서 지급준비금이 감소하고 시장이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때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보시면 이때부터 시장의 자금이 그냥 유지가 되기 시작해요. 지급준비금이 물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크게 변동 없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마르지 않으니까 지수는 이렇게 솟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 앞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거죠. 앞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은 좀 좋아질 거다라는 거. 그러면 이때 지급준비금이 감소하지 않고 버티게 만들었던 그 동인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역 RP였던 거예요. 역 RP. 앞서 살펴보시면, 역 RP 금리가 이제 7월, 이때 2023년 한 6월, 5월 이때부터 쭉 밀린 게 보이죠. 보시면 2023년 7월, 이때부터 이제 원래는 시중의 유동성이 좀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역 RP가 이걸 만회해주면서 오히려 지급준비금은 늘어나는 상황도 보였었고, 지금 살짝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급준비금이 여기서 감소해버리면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시중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자금을 조달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레포로 조달하면서 시중의 이제 불안정성을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시중이 진짜 시장이 약간 불안정해질 거냐라고 보냐면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일단 연준은 최근에도 금리를 인하하면서 QT를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3년 5월에 양적 긴축의 속도를 조절해요. 그전에는 국채를 월 600억 달러씩 매입하다가 수정하는 것을 보면 월 250억 달러, 무려 350억 달러나 줄였습니다. 이미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역 RP가 더 감소하면서 지급준비금이 까질 것 같으면 지금 그 연준은 고용지표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죠. 고용지표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연준의 QT도 사라질 수도 있다. 축소가 아니고 연준의 QT 자체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의 부양책, 미국 대선 이후의 부양책, 그리고 연준의 QT가 사라진다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좋을 수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금수대 폐지의 여파를 이제 받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은 뭐가 됐냐면 인플레이션이 안정돼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돼야지 연준은 마음 놓고 QT를 없앨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인플레이션 11월, 12월에 CPI 데이터를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되고 이게 안정된다 그러면 연준의 QT는 향후에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그러니까 내년에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속도가 느릴 수 있고 금리 인하의 속도는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 좀 드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좀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복잡해요. 그리고 이걸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분명 내일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노력하시고 금투세 페이지와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